이번에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버스 놓친다는 거예요. 지각하면 약도 없어요. 드디어 B컷 0.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50bp요. 교수님,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게 지금 얼마 만인 거예요? 4년 반 만이죠. 4년 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고금리의 시대는 접었고 이제 인하로 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이번에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4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4년 반 전에 무슨 시점에 금리 인하했었던 거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5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역사적인 변화죠.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했습니까? 그래프 한번 보세요.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죠. 이때 왜 그랬습니까? 물가가 치솟아서. 그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된 경기 침체. 전략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목표 물가 수준에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미국 물가가 최근 지표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네. 이 파월이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친 거예요? 네. 저의 의견을 드리면 이거 5.5%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어쩌면 디플레로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PCE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2.5%. 9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E는 9월 물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2.5는 무슨 물가예요? 7월 물가겠죠.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이거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8월 물가, 9월 물가, 10월 물가는 이런 흐름일 거야 라고 전망하고 가정했겠죠.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물가 안정의 요소들이 뒷받침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가 1.7%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는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하방 압력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폭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선제적이라면 25bp 정도 인하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물가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고 있고 파월도 그렇게 자신감 넘쳤다면서요. 왜 50bp나 내렸다고 보세요? 정말 침체 아니에요? 정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해요. 근데 여러 해석들을 다 존중합니다. 여러 해석 중에 한 가지 주된 또 기류가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가했다. B컷을 단행해줘야 이제 고금리로부터의 압박이 줄어드는구나. 물가는 잡혔고 고금리도 해소시켜주니까 바이든 정부 좋은 정부야 라는 이 대선을 앞에 둔 결정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몸살을 좀 앓고 있다는 이야기 대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트럼프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점차 해소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본다면 7월에 인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그쵸. 파월? 좀 늦은 것 같다. 너무 욕심부렸다. 심리학적 추론이에요. 되게 재밌는데 파월은 뭔가 방점을 찍고 싶은 모습이다. 7월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다가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멋있게 발제하고 피벗을 선언하고 그리고 9월에 피벗을 실제 단행해야 되니 그래야 내가 제일 멋있기 때문에 7월에 인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7월 인하, 9월 인하 두 개 합하면 B컷을 한 번에 단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쿨다운되고 있는 이 고용노동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쿨다운되지 않도록 더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자 하는 결정이 이번에 B컷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 비중을 봤을 때 4.5% 수준까지는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밑도는 실업률이에요. 그마저도 4.3%를 기록했다가 4.2%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8월 실업률 기준으로.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 인상했는데 3점 초반에서 4%대까지 실업자가 늘어나게 만드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죠. 이거를 두고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
부동산 오를 수 있는 호재야. 유동성 장세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이렇게 크게 내린 거야. 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또 혹자는 금리 인하 이제 했기 때문에 연내에 미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비 올 때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우산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산 준비하면 비가 와요? 아니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과거에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왔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우산 준비하면 그러면 그날 반드시 비 오는 겁니까? 왜 선후행 관계를 잘못 규명하는 거죠? 선후행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자, 극단적인 금리 인하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에 어울리는 금리 정책, 빅컷의 금리 인하, 심지어 이때 당시의 금리 인하랑 지금의 금리 인하랑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면 이때는요,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있는데도 오늘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갑자기 연준 FOMC 위원들 불러다가 긴급 소집 회의를 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국은행 총재급이에요. 그런 인물들 적어도 12명이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그게 비상 상황 하에서의 빅컷입니다. 그것과 지금의 상황이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는 2.6%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0년, 2008, 9년 금융위기 때 팬데믹 경제위기 때랑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컷을 내렸으니까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서투르다. 그렇게 하기엔 서투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경제위기 때는 경제위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위기 온 게 아니라 팬데믹 선언하자마자 경제활동이 급격히 수축해서 경제성장률이 2.2%로 떨어질 것을 예감하고 지금 2024년 경제는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위험신호들은 있어요. 근데 위험신호들을 잘 인내해 보고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예요. 5.5% 기준금리가 기업들로 하여금 과연 투자를 유인할 만한 금리입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도록 만들어보자. 향후 경제가 5.5%를 더 오래 유지하기에는 적합한 경제가 아니다. 이제 적합한 금리를 찾아가자. 5.5는 너무 제약적이다. 5%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또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업들의 투자 여력, 다시 일자리의 공급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2.2, 22년, 23년, 24년 쭉 가보세요. 이게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돼요. 근데 그 수준을 웃도는 경제가 지속되다가 25년에는 조금 꺾인다, 둔화된다,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돈다. 경기 침체 맞아요.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그러나 소폭 밑도는 이 정도의 성장률은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 인하에 대한 배경 설명은 완전 이해가 됐거든요. 침체 아직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에 빅컷을 한 거다. 4년 반 만의 결정이었다. 그럼 우리도 한은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네. 당장 가을 10월이냐 11월에 인하하느냐. 금통위는 어떨까요? 의견부터 드리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니라 3에서 3.5%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겁니다. 상단 기준으로 5.5에서 5.0으로 인하했는데 이제 중립금리를 대략 3.5나 아니면 3.0까지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경제 위기 상황에 금리 인하하는 행보랑은 전혀 다르죠.
단기간 안에 올해 연말 내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26년까지 천천히 인하를 단행한다. 피벗의 시대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 인하 사이클 여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시장은 인지하고 있죠. 너도 나도. 시중금리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반영돼서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솟을 수도 있어요. B컷 할 때도 이 국채금리가 급반등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추세선은 떨어지는 양상으로 갈 겁니다. 이 미국의 시중금리는 글로벌 금리의 인덱스 금리예요. 인덱스 금리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미국 금리에 준해서 자금이 융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국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글로벌 시중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동조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시중금리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 두 번째 목적을 굳이 구분한다면 경기 안정이에요. 경기 안정은 괄호 열고 고용 안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물가 안정 됐느냐? 물가 상승률이 2%에 준하게 왔느냐? 물가는 계속 치솟지만 물가 상승률은 2%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버스 놓치면 안 돼요. 아예 디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돼요. 지각한다고요. 지각하면 약도 없어요.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어요. 디플레이션 상황에 가까운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도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온 거예요. 이미. 두 번째, 경기 안정, 경기 좋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 좋아요? 수출만 좋은 거고요. 수출 중에서도 몇 가지 주력 수출 품목만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나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내수 경기는 진작시켜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까지 떨어뜨리면 가계부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금리는 대출 상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받고자 하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금리마저 인하해버리면 여기에 불지피는 격이 된다 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하기가 주저하는 거 두 가지. 세 번째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예요.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였는데 먼저 금리 인하하면 추가적으로 격차가 벌어져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좀 흔들리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슈퍼 강달러가 다시 와서 큰 부담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금리 격차라는 요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어진 거네요. 금리를 미국에서 많이 낮췄으니까. 없어진 거네요.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나라들이 다 미국 의존적이에요. 그 나라마다 물가 상황, 경기 상황 혹은 걸림돌들을 고려해서 뭐가 더 큰지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더 위중하다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위중했다라고 판단했다면 하나의 요소가 좀 사라지니까 덜 위중해진 거예요. 제가 근래 한 5년 동안 봤던 성명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이번 7월 의사록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은 totality, 총체적으로 결정한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 일부의 포인트를 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다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감하는 게 통화정책인 거지. 가계부채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다 가감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금리 인하 하는 것인데 미국의 B컷은 금리 인하 가능성의 저울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부의 의사결정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왼팔이 통화정책, 오른팔이 뭐예요? 재정정책이에요. 지금은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나쁜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내 숙제가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도 나의 숙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재정정책의 숙제예요. 가계부채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숙제예요. 중앙은행은 이 부분에 던 주안점이 더 크고 이런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파티큘러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나 국토부는 그것에 맞게 통화정책의 결정에 맞게 정책을 가동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하면 대출이자 줄어들고 부동산 오를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폭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이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가 있어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변수는 곱하기 관계예요. 구매 여력이 있는데 구매 의사가 0이면 0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죠. 살 생각이 없으면. 네. 반대의 경우에도 0이면 0이에요. 근데 구매 여력을 자극해요. 10가지 경로 중에 하나의 경로만 소개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안 받고 집 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은 대출을 끼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10억의 자산이 있으면 15억짜리 집을 원하는 거예요. 15억의 예산이 있으면 20억짜리 집을 원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메꾸는 거예요? 대출로 메꾸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대출 받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매월 상환해야 될 이자 상환액이 100만 원이에요. 내가 100만 원까지는 상환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1억만 대출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좀 떨어져서 50만 원만 이자 상환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월 400만 원 중에 50만 원까지는 이자 상환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를 자극할 수 있군요.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구매 여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매매 가격을 올려놓을 경향성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당연히 구매 의사도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 국면인데 기름 붓는 격이 될까 두렵다. 뭐 이런 표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 금리 인하하기 좀 어렵다라는 기자회견 중에 말을 했습니다. 이걸 역이용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폭등할까 두렵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하면 집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체는 아직 아니야. 그런데 피벗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 라는 말씀을 지금 쭉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뒤따라갈 한국까지도 피벗의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사실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까 팬데믹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자산 가격 반등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때 위기는 기회였어 라는 공식이 많은 분들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도 기회 관점인가요? 아닌가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현재적으로 피벗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고 경기 침체는 옵니다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착륙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나 우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소위 과잉 공포감이 시장에 조성된 거예요. 실제 경기 침체적 현상은 지속되지만 경제가 폭망한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융위기 온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에다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막고 있다. 뭐 이렇게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4월 위기설 기억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까지만 터지지 않게 막고 있다. 여러분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총선 전까지는 막고 총선 이후에는 터트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은 그냥 아무나 정부입니까? 미국 정부의 정치인도 있지만 거기에 주요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옵니다.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중국이 축소해 나가니까 미국은 국채 발행량이 많으니까 경제 위기 옵니다. 그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들을 그 정부의 당국들이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온다는 게 총선 전까지만 막고 있는 거 총선 이후엔 터진다.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무도 경제 위기 안 온다고 할 때 올 겁니다. 단 한 병도 경제 위기 온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거지, 다 우리의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유동성 함정 문제, 다 우리가 약한 고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온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어떤 사이클을 그릴 것인가를 그냥 중립적으로 좀 가정하고 의사결정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나무가 다 흔들려서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가 깊으면 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있나, 아니면 경기 침체인가, 그럴 때는 자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한다면 휘몰리는 그런 경제 상황에도 여러분 충분히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또 잘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는가거든요. 저는 준비서입니다, 항상.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시오. 이런 변화를 먼저 가늠해보고 좀 대응하세요.